영하 20도, 공기 자체가 얼음처럼 딱딱한 새벽입니다. 눈은 내리지 않는데 살이 따끔거릴 정도로 춥죠. 그런데 궁궐 안 한방에서는 임금과 신하들이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숨이 하얗게 보이지 않습니다. 손을 바닥에 대도 차갑지 않아요. 방 안은 훈훈하고 바닥은 따뜻해서 그대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불꽃도, 벽난로도, 연기도 보이지 않는데 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답은 온돌입니다. 하지만 궁궐의 온돌은 우리가 아는 민가의 온돌과 같은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난방이 아니라 시스템이었고, 보이지 않는 과학이었고, 동시에 궁궐 전체를 언제든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위험한 장치였습니다. 오늘은 조선의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궁궐 온돌의 진짜 정체를 실화와 기록의 흐름에 기대어 미스터리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궁궐은 영하 20도에서도 따뜻했는지, 그 따뜻함을 위해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 바닥 아래에 어떤 미로가 숨어 있었는지 말이죠. 이야기는 새벽 4시에 시작됩니다. 아직 종도 울리기 전 궁궐 뒤편의 좁은 길을 한 사람이 뛰어옵니다. 그는 두꺼운 속옷을 입었지만 얼굴이 이미 벌겋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곧 겨울보다 더 뜨거운 곳으로 내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향하는 곳은 임금의 방 바로 뒤편,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문입니다. 그는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갑니다. 한 걸음 내려가자 공기가 달라집니다. 두 걸음 내려가자 숨이 뜨거워지고 세 걸음 내려가자 땀이 납니다. 위는 영하 20도인데 아래는 불의 계절입니다. 여기는 궁궐 바닥 아래 불을 숨겨둔 공간입니다. 그 사람은 화방인, 불을 관리하는 궁궐의 전문 인력입니다. 이름이 역사책에 큰 제목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없으면 임금의 하루도 시작되지 못합니다. 궁궐 온돌은 불을 지피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돌은 시간을 먹고 연료를 먹고 사람의 감각을 먹습니다. 늦으면 방이 차갑고 과하면 방이 뜨겁고 조금만 실수해도 연기와 불씨가 새어나가 목조 건물을 집어삼킵니다. 궁궐 온돌은 성공해야만 하는 장치였습니다. 실패가 곧 재앙이니까요. 사람들이 온돌을 과학이라고 말할 때 그 과학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열을 이동시키는 길, 그리고 열을 저장하는 바닥. 먼저 길부터 보겠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떼면 불길과 열기, 그리고 연기가 바닥 아래 통로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 통로를 고래라고 합니다. 고래는 연기가 지나가는 길이면서 열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민가의 온돌은 비교적 단순한 구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궁궐은 방이 넓고 방이 많고 전각이 거대합니다. 열이 한 줄로만 지나가면 바닥이 고르게 데워질 수 없습니다. 한쪽은 뜨겁고 한쪽은 차갑게 갈라져 버립니다. 임금이 앉는 자리만 따뜻하고 조금만 옮기면 냉골이라면 그건 궁궐 난방으로는 실패죠. 그래서 궁궐의 고래는 직선이 아니라 미로가 됩니다. 구불구불 돌아가고 갈라지고 다시 합쳐지고 열이 바닥 전체에 퍼지도록 설계됩니다. 열은 짧게 지나가면 바닥의 일부만 데우고 빠져나가지만 길이 길어질수록 구들장에 열을 더 많이 남기고 나가죠. 온돌이 따뜻한 이유는 불이 센 게 아니라 열이 머무는 시간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저장입니다. 바닥 아래 고래 위에는 구들장이 깔립니다. 돌은 열을 먹고 천천히 뱄습니다. 온돌이 불을 꺼도 오랫동안 따뜻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돌이 배터리처럼 열을 저장하는 겁니다. 여기에 황토층과 바닥 마감이 더해지면 열은 더 완만하게 방 안으로 퍼집니다. 뜨겁게 달궈졌다가 바로 식는 방식이 아니라 오래가는 따뜻함이 만들어지죠. 이것이 바닥 난방이 가진 효율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궁궐은 여기서 한 번 더 갑니다. 궁궐 온돌의 진짜 무서움이자 놀라움은 제어입니다. 민가에서는 불을 지피고 감으로 조절합니다. 궁궐은 감으로만 할 수 없습니다. 방이 너무 많고 임금의 생활 루틴은 너무 정확하고 실패했을 때의 책임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궐은 구조 자체로 열을 제어하려 합니다. 고래의 경로를 다르게 설계하고
굴뚝의 위치를 조정하고 열이 몰리는 구간을 분산시키고 어떤 전각은 열의 강약을 바꿀 수 있도록 장치까지 고민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환경을 설계하는 기술입니다. 여기서 궁궐 온돌의 핵심 장치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함실아궁이입니다. 함실아궁이는 아궁이를 땅속 깊게 판 구조입니다. 지면과 같은 높이의 아궁이가 있으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불길이 흔들리고 열이 날아가고 불씨가 튀기도 쉽죠. 하지만 땅을 깊게 파서 불을 가두면 불은 더 안정적으로 오래 타고 열은 더 오래 머뭅니다. 밖으로 불씨가 튀는 위험도 줄어듭니다. 즉 효율과 안전을 동시에 노린 구조입니다. 궁궐이 괜히 땅을 파고 비용을 더 들인 게 아닙니다. 불을 숨기고 가두고 통제하려 한 겁니다. 함실아궁이의 의미는 또 있습니다. 임금의 방 근처에서 불을 지필 때 소음이 나면 안 됩니다. 장작 옮기는 소리, 불쏘시개 부러뜨리는 소리, 사람이 오가는 소리, 이런 소리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죠. 그래서 불과 사람은 땅속으로 내려갑니다. 궁궐의 따뜻함은 지하에서 조용히 이루어지는 노동취에 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고요한 권력의 공간인데 그 고요함을 유지하기 위해 밑에서는 뜨거운 일이 끊임없이 벌어졌던 거죠. 이제부터가 미스터리의 본론입니다. 궁궐 온돌이 가장 두려워한 건 추위가 아니라 화재였습니다. 목조 건물에서 불을 매일 지핀다는 건 사실상 불을 품고 산다는 뜻입니다. 불은 한 번 실수하면 전각 하나를 넘어서 궁궐 전체를 삼킬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온돌의 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벽난로는 불꽃이 보여서 경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온돌은 불이 바닥 아래 숨어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바로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균열이 생겨 열이 새는 순간부터는 이미 위험이 진행 중일 수 있어요. 궁궐에서 일하는 화방이는 그래서 불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불길이 정상인지, 연기가 잘 빠지는지, 열이 어디로 몰리는지, 바닥 아래에서 금이 가는 소리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감각으로 먼저 알아차려야 했습니다. 온돌은 시간이 지나면 고래가 막히거나 틈이 생기거나 구들장이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틈으로 연기가 세면방안은 위험해지고 불씨가 세면 목재 구조가 천천히 달궈집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안쪽이 달궈지는 상태가 가장 위험하죠. 불은 보통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궁궐은 점검이 필수였고 수리가 필수였고 관리 인력이 필수였습니다. 온돌은 만들고 끝나는 기술이 아니라 운영하고 유지해야 하는 기술입니다. 현대의 보일러처럼 정기점검이 필요했던 거예요. 고래와 굴뚝을 점검하고 틈이 보이면 흙과 회로 메우고 연기가 역류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아궁이 주변에 물을 준비하고 밤에는 두 사람이 함께 불을 보게 하는 식의 안전습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궁궐의 따뜻함은 불을 잘 쓰는 기술이 아니라 불을 두려워하면서도 다루는 기술이었습니다. 다음 미스터리는 연료입니다. 궁궐은 어떤 연료로 어떻게 하루를 유지했을까요? 여기서 온돌은 단순히 나무를 떼면 된다가 아닙니다. 연료마다 성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나무는 불이 빨리 붙지만 금방 꺼지고 어떤 나무는 불은 늦게 붙어도 오래 갑니다. 밤새 온도를 유지하려면 불꽃이 아니라 잔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숯이 선호되는 순간이 있고 장작이 필요한 순간이 있고 불씨를 살리기 위해 솔가지를 쓰는 순간이 있습니다. 궁궐의 화방이는 연료를 섞어서 결의 곡선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침에 빠르게 방을 올릴 때와 밤에 안전하게 오래 유지할 때의 전략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연료는 궁궐 안에서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나무를 베어야 하고 말려야 하고 운반해야 하고 창고에 저장해야 하고 전각별로 배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궁궐 난방이 공급망이라는 이유입니다. 장작이 부족하면 방은 식고 방이 식으면 임금의 일상은 흔들립니다. 그래서 겨울의 궁궐은 사실상 연료 운영 조직이 돌아가는 공간입니다. 조용히 보이지만 수많은 사람이 움직이는 거대한 시스템이죠. 여기서 궁궐 온돌의 과학을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따뜻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열을 고르게 만드는데 강점이 있습니다. 벽난로는 가까운 곳만 뜨겁고 멀어질수록 차가워집니다. 중앙화로는 연기가 문제고 난로는 공간 전체를 고르게 데우기 어렵습니다. 반면 온돌은 바닥 전체를 여론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바닥이 넓은 여론이 되면 온도 분포가 안정적이고 사람의 체감도 편해집니다. 특히 앉아서 생활하는 문화에서는 바닥 난방의 체감 효율이 훨씬 커지죠. 궁궐이 온도를 극한까지 발전시킨 건 생활양식과도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온돌에는 분명한 제약도 있습니다. 구들장은 무겁습니다. 바닥 아래 구조도 무겁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건물은 대체로 단층이 되기 쉽고 배치도 온돌을 전제로 설계됩니다. 이게 조선 건축의 특징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기술 하나가 건축, 생활, 운영 방식까지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제 궁궐별 차이를 이야기해 볼게요. 궁궐은 하나가 아닙니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각각 지형이 다르고 전각 배치가 다르고 바람길이 다릅니다. 연기는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고 굴뚝의 배출은 바람과 압력차의 영향을 받습니다. 언덕과 계곡이 있으면 연기의 흐름과 배출도 달라집니다. 그러면 고래의 길이와 굴뚝 위치, 아궁이 구조가 달라져야 합니다. 즉, 궁궐 온돌은 땅 위의 풍경과 땅 아래의 미로가 함께 설계되는 기술입니다. 같은 온돌이라도 궁궐마다 운영 감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궁궐 온돌은 겨울의 장치가 아니라 사계절의 장치였다는 점입니다. 여름에도 약한 불을 지피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이유는 습기 때문입니다. 장마철에 바닥이 눅눅해지면 곰팡이가 생기고 종이와 천과 목재가 상합니다. 그래서 뜨겁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 데워 수분을 날리는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이건 난방이 아니라 제습이죠. 온돌은 단순 난방을 넘어 실내 환경을 제어하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다시 화방인의 하루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새벽 4시, 촛불 임금이 움직이기 전 바닥을 올리는 불입니다. 오전이 지나면 두 번째 불, 점심불로 해가 기울면 세 번째 불, 저녁불 그리고 밤을 위한 불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온돌은 켜두고 있는 기술이 아니라 계속 손을 타는 기술입니다. 불의 세기를 조절하고 연료를 바꾸고 연기의 흐름을 보고 오늘의 습도와 바람을 읽어야 합니다. 바닥이 너무 뜨거워지면 열이 과해지고 너무 식으면 다시 올리기 힘듭니다. 화방인이 하는 일은 불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적정 온도라는 균형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 균형은 단순히 편안함이 아니라 권력의 질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임금의 친전이 춥다면 그건 단순한 생활 문제가 아니라 궁궐 운영이 흔들린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뜨겁다면 안전 문제가 됩니다. 궁궐은 체면과 안전, 효율과 위험 사이에서 항상 줄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궁궐 온돌은 과학이면서 동시에 미스터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가 눈에 보이는 정치와 생활을 움직였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지금의 우리에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바닥 난방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죠. 버튼을 누르면 따뜻해지고 온도는 숫자로 조절됩니다. 하지만 조선의 궁궐에서는 그 버튼이 사람이었습니다. 숫자 대신 감각이 있었고 자동 대신 노동이 있었고 안전장치 대신 루틴과 점검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따뜻함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바닥 아래 미로를 만들고 돌과 흙을 다루고 연료의 성질을 익히고 시간을 맞추고 위험을 관리해온 긴 축적의 결과입니다. 궁궐을 걷다가 굴뚝을 보게 된다면 그 굴뚝은 단지 옛 건축의 장식이 아닙니다. 그건 궁궐이 오늘도 정상 작동했다는 신호였고 바닥 아래 미로가 살아있다는 흔적이었습니다. 영하 20도에도 임금이 바닥에 앉아 국정을 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온돌 하나 때문이 아닙니다. 온돌을 시스템으로 만들고 시간으로 운영하고 위험을 관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가장 소름 돋는 사실은 이겁니다. 궁궐의 따뜻함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이 이동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이 일했고, 보이지 않는 틈에서 화재가 시작될 수도 있었습니다. 따뜻함이란 것은 사실 가장 위험한 것을 가장 안전하게 숨기는 기술이기도 했던 겁니다. 오늘의 한국사 다시 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소름 돋는 역사, 미스터리와 과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